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획대담에 앞서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정희입니다. 최근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아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저도 참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이에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에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R&D 연구인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참여했고, 올 9월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대전 스마트 시티 비전과 전략, 스마트 시티 대전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요, 데이터 시티 대전이라는 비전 설정 하에 3대 목표와 8개의 추진 전략, 그리고 26개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선정하였고, 2024년까지의 연차별 추진 계획, 다양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 구축 및 재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올 2월에 국토교통부 공모로 최종 선정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총 259억 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인 주차 공유, 전기 화재 예방, 무인 드론 안정망, 그리고 미세먼지 조밀 측정망,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 구축 사업을 2022년 12월까지 단계별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스마트 시티 실현을 위해서 분야별, 연도별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육성 모델 발굴 및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데이터 허브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대전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추진된 사업인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이어서 5G 시대의 스마트 시티, 앞으로의 방향과 기술 동향에 대한 기획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과제는 ICT 기술과 5G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기술을 융합하여 신도시 및 도시 재생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G 기반의 CT 센서, 네트워크 인프라, 지능형 플랫폼을 포함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들 기술을 이용해 4가지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5G 무선 CCTV 기반 지능형 도로안전 지원 서비스와 5G 드론 기반 공공시설물 관제 서비스, LPWA IoT 초연결 공유시설물 관리 서비스, 클라우드 소싱 기반 도시정보 공유 서비스로 5G 기반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실증합니다.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실증 서비스 중 5G 무선 CCTV 기반 지능형 도로안전 지원 서비스는 AI 기술과 5G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CCTV에서 무단 횡단, 교통약자 보행, 폭력, 유기, 쓰러짐, 화재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주변에 정보 제공 디바이스를 통해 알림으로써 안전사고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미래기술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5G 드론 기반 공공시설물 관제 서비스는 4K급 이상, 고해상도 영상의 저지연 전송 및 제어 기술을 통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원격 관제를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5G의 초고속, 저지연 전송 기술을 통해 도로 및 교량의 크랙,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관제 탐지 기술로 다양한 분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LPWA IoT 초연결 이동형 고정형 공유 시설물 관리 서비스는 도심에 설치된 고정형뿐만 아니라 이동형 자원을 IoT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연결하여 도시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시설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크라우드 소싱 기반 도시 정보 공유 서비스는 5G 기반의 센서와 인프라, 지능형 플랫폼을 통해 수집, 가공된 정보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가 정보 생성 및 소비 주체로서 다양한 정보를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특성을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스마트한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단법인 기가코리아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G 시대의 스마트 시티 앞으로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기획대담의 진행을 맡은 대전대학교 이창기 교수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네트워킹 기술 발전을 통해서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갈수록 도시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도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시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시티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정말 다른 도시에 비해서 풍부한 과학기술 자원과 과학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8일에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비전을 선포해서 명실상부한 과학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최근에 첨단 과학기술 중심도에 걸맞게 과학기술 연계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로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대담회에서는 5G 시대의 스마트 시티, 앞으로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정책에 반영해야 될 앞으로 시민사회 변화를 중심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여러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이재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서대학교 송선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민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물론 이제 김민수 박사님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시민참여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스마트시티과의 김영빈 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늘 네 분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들에게 각자 전공이 무엇이고 어떤 일에 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우리 행정학과 이재현 교수님은 주로 안전 쪽을 많이 하시는데 좀 하시는 일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행정학 중에서 이제 위기 관리를 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재난 안전 분야를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위기 관리나 재난 관리 쪽에 강의를 하고 있고 연구 또한 이제 그쪽 분야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런 5G 시대에 있어서 이런 스마트 시티가 안고 있는 안전상의 문제점들이라든지 그 솔루션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적합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서대학교 송선일 교수님이 디자인 쪽을 하고 계시는데 대학교에 또 디자인 센터가 있다면서요? 예, 예. 네, 센터장도 맡고 계시죠? 예.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한서대학교 디자인공학 융합학과의 송성일입니다.
저희 한서대학교 디자인 융합센터 센터장을 같이 맡고 있고요. 주요 분야는 저희가 디자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을 포함해서 제품 디자인 분야의 어떤 산학 프로젝트를 맡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 트렌드 조사, 디자인 개발 등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김민수 박사님은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소속돼 계시면서 시민참여연구센터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운영위원장을. 네, 그 한번 시민참여연구센터 중심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초고속 공통신 부품 관련해서 개발해서 하고 있어서 5G 시대의 토대가 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긴 하고요. 또한 뭐 요즘 미래 통신 컴퓨팅 영역에 있는 양자 컴퓨팅 소자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보다 이제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시민참여연구센터라는 과학기술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대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과학기술 분야의 시민참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과학문화 영역의 활동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대전시나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정책 자문이나 지원하기도 하고 시민들과 다양한 협력 활동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 전문가면서도 또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영빈 과장님은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만 스마트 시티를 총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과의 과장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스마트 시티과가 있나요? 예, 비슷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스마트 시티과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저희 스마트 시티과에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자체를 육성하는 업무도 있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전이 실증 사업 시범 도시인데, 자 보시면 이제 그 스마트 시티가 현재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최고 기술을 모두 접목을 해서 심각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그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마트 시티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반 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텔레워킹이 일반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될 텐데요. 따라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을 기다리기 전에 도시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은 스마트 시티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스마트 시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김민수 위원장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스마트 시티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선 우려를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기술과 시설 중심의 스마트 시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의견인 거죠. 바람직한 스마트 시티 모습은 고도의 기술의 덕택으로 편의성과 효율성이 최대화된 그런 모습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과 행정들을 통해서 도시가 스마트화해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그런 도시가 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 우리가 겪고 있지만 기후변화나 팬데믹 이런 것들 통해서 지구적 환경 변화가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도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슬기롭게 공동의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와 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스마트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변화의 영역은 광범위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확진자 정보를 우리가 문자로 받고 있지만 나 자신과 실제로 경로가 어떻게 겹치는지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QR코드로 출입 명부를 요즘 이제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마트 기술이 활용되면 나에게 맞는 접촉 가능 경로들만 선별적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확인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거고요. 최근에도 우리가 기후변화로 폭우나 침수 사례 이런 것들 많이 접하게 됐고 재작년에도 이제 플라스틱 대란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요. 이런 사건 사고 대응 분석에서도 그렇고 자원 재활용 이런 영역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 차원의 에너지 관리 저감이라든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교통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회적 약자 이동권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서비스들을 지능화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영역의 도시 문제 해결에 시민과 민간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서
개방된 데이터를 확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창의적인 서비스와 산업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회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과 시설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 이용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지금 이 대담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송성현 교수님께는 국내적으로 앞서가는 스마트 시티가 있다면 그런 우수한 사례들을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 저희가 IT 강국답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통신사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초기에 시작부터 도시의 인프라 조성 사업을 위한 어떤 인천 송도 신도시나 어떤 세종시 같은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 도시를 활용한 시범 적용 중심의 어떤 실증 단지 조성 사업으로 뭐 대전광역시나 부산광역시, 경기 고양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운영해서요, 교통 혼잡, 뭐 범죄, 재난, 에너지 고갈 등 도시 문제 해결을 ICT 기술과 접목한 스마트시티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국내 사례를 좀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좀 공공주도의 어떤 급격한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이 좀 되어 있고, 드론이나 무인 항공,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신기술 분야와 ICT 기술의 비중이 좀 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뭐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그 노후 지역 개발에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 기반 어떤 공기의 오염이나 어떤 소음 해결을 환경 중심으로 좀 풀어나가고 있고요.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영국 기술전략위원회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시민, 오늘의 이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 말씀드린 해외 사례의 대표적인 세 가지는 노후 지역을 같이 고민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전략위원회를 두고 어떤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민간 주도의 시민의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 그런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암스테르담 같은 사례는 전문가 관점이 아니라 시민 수자 관점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내고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김행빈 과장님은 우리 대전이 실증 단지인데 그 4대 전략과 26개 솔루션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 분야, 6개 분야인가요? 뭐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필요가 닿는 어떤 그 서비스, 편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교수님과 위원장님께서 어떤 지금 스마트 시티의 현재 현황이랑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잘 짚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도시를 어떤 도시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부산이나 세종처럼 새로 이제는 국가 시범 단지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서비스들이랑은 약간 좀 차별화가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안전이라든지 교통, 환경과 같은 그런 도시 문제 해결 관점에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서비스들이 지금 그 제공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주차 공유와 관련된 그런 네. 서비스, 그리고 전통 시장의 화재 예방을 하는 서비스, 그리고 어떤 미세먼지 조밀 측정망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를 조금 더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 그런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송성현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CCTV를 통한 그런 관제 서비스라든지 119 출동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정보 제공 서비스 등 지금 현재 그런 약간은 좀 고도화된 그런 도시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 시장에 그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뭐 대피로가 표시되어 있지만 훈련이 돼 있지도 않고 네. 주로 어떻게 스마트 솔루션을 가지고 네. 해결합니까? 지금 기존에는 그런 전통 시제 화재에 관련돼 가지고 화재가 일어나면 그 부분을 이제 감지해서 119 출동을 빨리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는 초점이 맞춰져 센서들이 맞춰져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전통 시장에서 보통은 다 이제는 그 전류가 과전압이 돼 가지고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전압을 미리 이렇게 그 센서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달아가지고 어떤 과전압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미리 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중앙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방 조치가 가능하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스마트 시티는 도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사이버 세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자들은 앞으로 스마트 시티에 사는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 시티는 도시 사회 문제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안전 분야가 제일 우리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이정 교수님, 이 스마트 소위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안전에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 일단 스마트 시티는 시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됩니다. 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시장이 결합돼서 재화와 용역이 교환되는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밖에 없고 그 모인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그 문제점들을 지켜보면은 우리 생활 양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가 되면서 이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역시 대규모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 스마트 시티는 말 그대로 굉장히 똑똑한 도시의 형태를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을 모든 다양한 분야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결책을 또 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함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5G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네. 있습니다. 즉 5G라고 하는 것이 초고속, 초저지연, 그 다음에 초연결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대기 오염 측정 시스템이라든지 또 자동 수위 관측 시스템, 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그리고 공간 정보 시스템, 또 버스 정보 시스템, 그리고 교통 정보 시스템 이런 그 다양한 시스템들이 환경 오염이나 하천 범람, 재난 경보, 교통, 도로 상하수도 이런 시설물 관리 등과 서로 아주 밀접한 연결을 갖고 실시간대로 데이터를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그 문제 해결형 도시다. 그것도 자율적 기능을 갖고 있는 문제 해결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시티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안전을 비롯한 많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마트 시티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 분야에서는 과연 어떻게 구현되는지 예를 들면 적어도 우리 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려면은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우리 송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스마트 시티를 전체 그림이라고 보신다면 그 도시를 이루는 개체 하나하나가 그 스마트 사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네. 사물들, 즉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어떤 스마트 솔루션 기능을 갖느냐, 그 유기적인 관계가 이 스마트 시티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외에서 보면은 아까도 해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가로등을 이용해 가지고 센서를 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가지고 주차 문제, 주차 공간을 알려주고 공간을 제시해주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LED 가로등으로 전면 교체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원격 관리 아니면 자체 밝기 조절, 뭐 센서를 통한 공기질, 교통 정체를 파악한다든지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수운동 대비 약 연간 70%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IoT를 활용해서 보도블럭형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베스팅 기술이라고 하는데 물론 효율이 작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도시 시민들이 어떤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유동 인구를 파악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아까 영상에 보셨겠지만은 5G 드론, 5G CCTV 같은 관제 서비스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여기서 스마트 시티와 연결되는 모든 사물들이나 제품들이 핵심은 기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런 사물들과 서비스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결국 이런 기술이나 뭐 시설을 우리가 뭐 실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얘기하다 보면 스마트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리빙랩입니다. 뭐 리빙랩은 일종의 뭐 개방형 연구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연구실이라 볼 수 있는데 서울시가 최근에 북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3월 인터넷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리빙랩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리빙랩에 관해서는 전문적 지식도 있고 직접 운영해 보신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리빙랩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리빙랩은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 활동들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이제 기존의 개방형 혁신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건 산업 영역에서 기존 오래부 전부터 화두가 되어 왔었죠. 리빙랩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영역이 더 추가된 형태로 생각하시면은 다들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술 혁신이나 사회 혁신 영역에서 시민 참여 더 나아가서는 시민 주도 활동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사실 리빙랩이 들어 있습니다. 리빙랩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 보통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현장 기반의 혁신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구실 안에서 발생되는 그런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실험실이 돼서 그 안에서 실질적인 혁신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개념, 그게 리빙랩인데요. 2000년대 초 미국 MIT 미디어랩에서 먼저 리빙랩 개념이 발생했었는데 유럽형 모델로 바뀌면서 시민 참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활동 특성들이 강조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어떤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성과들이 생활 현장의 변화로 잘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기존 혁신 프로세스의 단절 영역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모델로 이제 작용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뭐 앞에서 많은 어떤 5G 응용 영역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스마트 시티나 도시 재생, 의료 복지, 생활 안전 그리고 도시 환경 개선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리빙랩 방식이 활용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시민 참여가 이제 아주 핵심인데 이제 시민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생계 바쁜 분들이 참여하기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많이 참여를 유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활용하는 방식은 이제 주제 영역에 따라서 네. 관심 그룹들을 먼저 추출해 보는 작업들을 하죠. 대체로 보면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시거나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슈에 따라서 환경 이슈 같은 경우는 환경 단체들 같은 게들이 있고 또 네. 한편으로는 생협이나 이런 시민 단체, 시민 조직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주제별로 이제 관심이 있으실 만한 그룹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참여를 형성하면 지속 가능성들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번 오고 다음번에 안 오고 그러면 계속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때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참여를 확보하게 되면 그분들한테서 계속 어떤 단계별로 성과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같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사전 조사를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섭외를 하는 그렇게 하면서 안정적인 패널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전시도 이런 리빙랩을 응용하고 있을 텐데 과연 우리 스마트 시티 차원에서 어떤 리빙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스마트 시티 사업이 그 지난 그런 유비쿼터스 사업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바텀업 방식을 이제 활용한다라는 부분일 텐데 저희는 어떤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번에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이제 4가지 서비스를 발굴을 하면서 이제 도시 문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리빙랩을 운영해서 어떤 시민들 참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출을 했는데 총 이제 세부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시민들이 그런 어떤 다양한 도시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대전시의 정책 그리고
어떤 활용 가능한 기술들까지도 이제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제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를 통한 어떤 토론이라든지 이야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주차 공유 문제, 그러니까 주차 문제에 대한 그런 것 부분을 이제 주차 공유 시스템으로 푸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출이 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실증 단계에서도 그 시민들이 본인들이 직접 도출했던 그런 사업 모델들이 제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방식까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그 시민들 참여를 통해서 문제 발굴해가지고 전문가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네.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 같은 거 혹시 하나 있으면 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만한 게 다 떠오르지는 않는데 네. 이게 저희가 그 전통시장 주변의 그런 주차 공유 문제를 네네. 이제는 제일 큰 그 서비스 중에 하나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차 문제라고 해도 이 부분이 그 해결돼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들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들께서 네. 느끼는 부분이. 네. 예를 들면 주차가 할 곳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주차 공간 자체를 뭐 찾지를 못한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우선 주차를 하더라도 그 다양하게 뭐 주차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 주변에 있는 데를 다 좀 연계해서 알고 싶다라든지, 주차 문제 하나에도 다양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이 요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직접적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예. 어떤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규범적 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문제를 풀려고 그러지만은 시민들은 이제 피부에서 체감하는 그런 그 솔루션을 요구하는 것들이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가오는 스마트 시티,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스마트 시티와 그러면 기존 도시는 무엇이 다르냐,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중간에 물론 유비쿼터스라는 그 잠재적인 도시가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스마트 시티와 기존 도시 이렇게 나눴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재현 교수님께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스마트 시티하고 기존 도시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oT 기술이 활용되는 것이다. 즉 요즘 이제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는 IoE라고도 하거든요. 예.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다.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티라는 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 도시와 공통점이긴 한데 그 도시 내에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지능화된다는 거거든요. 즉 IoT, IO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과 도시 내의 인프라가 연결이 돼서 지능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고, 네. 기존 도시의 경우에는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이 빠지고 지능화라는 것이 빠지고 도시 내 인프라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시 내 인프라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용의 객체로서만 존재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정보통신 기술과 이 도시 인프라가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각종 센서라든지 시스템들이 네트워킹돼서 이제 이 자체가 하나의 주체로서 도시를 함께 운영해 나가는 주체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특이할 점이 지능화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훨씬 똑똑한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 자, 스마트 시기가 되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도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우리가 소위 그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아날로그 시대에 사는 분들은 옛 것이 좋았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소위 그 예상되는 갈등, 주민과의 갈등 같은 것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김영빈 과장님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무조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전에 그 전통시장 화재 예방 서비스만 해도 저희가 거의 뭐 1,000곳 이상의 그런 시장에 설치를 했는데 몇몇 상인들께서는
이거 나중에 뭐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나중에 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나는 필요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는 화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천 곳에 그런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도 그런 이것을 이제 활용하시는 그런 시민분들께 어떤 홍보라든지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뭐 미세먼지 조밀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어떤 거의 그 지역의 아주 넓은 지역에 이제 전체 차원에서의 그런 미세먼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시민들이 본인들 주변에 그런 미세먼지 그 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정보의 홍수다. 나는 그런 것까지 알고 싶지 않다. 괜히 걱정만 더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내주십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어떻게 발전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홍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자체나 에서 해야 하는 같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은 현장에 리빙랩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또는 뭐 불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예, 조금 전에 김영빈 과장님께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수용성의 측면이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기존의 어떤 기술적인 성과물들, 최종 성과물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시민들에게 뚝 떨어지는 경우에 사실 거부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빙랩에 의한 이런 시민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개발 단계에서도 이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형성이 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미리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예상하고 그 기술적 활용에 사전 적응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열리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물들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면 시민들은 이제 과정상의 그런 참여 활동을 통해서 기술 성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을 사전에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가졌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으로 기술을 수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나 현장 상황에 안 맞는 그런 기술 중심적인 접근들은 상당히 걸러지기 때문에 한편 더 기술들이 부드러워지게 되고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최종 결과물에서 마음에 안 드는 면들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전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된 신뢰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소통을 통해서 또 보완 가능할 거라는 그런 믿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리빙랩을 통해서 시민들도 기술에 대한 수용 의지를 사전에 높일 수 있고요. 기술적 성과물도 사전에 이런 사회적 수용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보완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빙랩 방식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줄어드는 면들을 보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다른 요구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리빙랩 활동들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상대방이 각자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가 다 드러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합의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선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가 형성이 되거든요. 기존에 이제 행정 입장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목소리 큰 사람 얘기만 들어주다 보면 다른 사람도 대부분이 반대하는 문제인데 같이 어느 정도 지역 내에서 공감을 이룬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별로 이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 갈등 해결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교수님 이제 행정학 전공하시니까 참 시민 수용성이 중요하다. 옛날에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했는데 요즘은 이제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단 말이죠. 시민 참여 예산제 같이. 이럴 때 이 성공적 요인, 시민 참여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뭐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즘 보면은 주민자치회, 네, 요즘 이제 과거에 위원회에서 그렇죠, 바뀌었죠. 주민자치회로다 갈 때도 가장 저희가 성공의 관건이 뭐냐 하면 바로 시민의 참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즉 시민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행정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과거와 정반대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시민이 그러면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참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델입니다라고 하는 규범적인 그 장려책만 갖고서는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거든요. 네. 즉 내가 원하는 시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5G 아니냐. 아, 즉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고 네. 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본 거거든요. 네. 즉 과거처럼 직접 만나서 의결하고 의견을 표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의견을 낼 수 있다면 네. 시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음.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가 이제 그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렇습니다. 시민 참여를 좀 활성화시키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아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와 기존 도시의 차이점, 추진관이 문제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 이지연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했지만은 기존 도시와 스마트 시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화가 안 돼 있는 것과 정보화되어 있는 것, 지능화 여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소위 ICT와 연결해서 진흥화시키는 것들이 앞으로 스마트 시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민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 일종의 그 시차가 존재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의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유인책 같은 것이 부족한 부분, 또 제도가 미비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이 법을 앞서가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규제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또 문제, 또 개인 정보의 어떤 침해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에 좀 문제로 등장하는데 그래도 많은 지자체들이 서로 스마트 시티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한번 우리 김영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라든지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의 그런 기본 서비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 교수님이라든지 위원장님들이 계속 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지자체가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산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는 좀 얘기가 있었었는데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추진을 하다 보면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지역에 있는 산업들이 육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그 도시가 하나의 테스트 베드가 되고 그 테스트 베드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이제는 산업을 육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그리고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SOC의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들도 어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일종의 뭐 새로운 4차 생명 시대에 산업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자체에 참여하는군요.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 시티 조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완성을 높이고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쉽게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시민들에게 이 스마트 솔루션을 쉽게 접근시킬 수 있는 디자인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송시환 교수님 그런 면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시민 참여형 어떤 스마트 시티나 리빙랩 운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쪽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어떤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본인들이 해당 도시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 리빙랩 운영이나 시민 참여형이 그 기술에 대한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관점을 돌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거든요. 어떤 문화를 형성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바텀업 입장에서 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고 싶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자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나이키나 어떤 스타벅스나 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저 애플이나 이케아나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뭐라면은 그 브랜드가 탄생한 도시에 어떤 소비자, 생산자, 기술자, 투자자가 참여하는 그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태계가 거기서 구축이 됐다라는 거죠. 뭐 보시다시피 나이키가 나오는 포틀랜드는 아웃도어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고, 뭐 시애틀의 커피, 어떤 스웨덴의 디자인, 아니면 뭐 실리콘밸리의 뭐 스마트폰 기술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스마트 시티가 찍어내듯이 구축이 되고 지역 기업을 참여하라고 했을 때 그 지역 기업이 갖추어놓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그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이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시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 도시에 자기가 사는 도시에 자부심을 느끼고 어릴 적부터 좀 지역 문화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필수 불가결한 어떤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지자체가 지금부터라도 좀 초기부터 관찰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제가 한 10년 전에 런던에 벌써 10년이 넘었죠. 디자인 뮤지엄을 갔을 때 그 템즈강 보이는 곳에 어떤 그 강의실에서 아이들이랑 엄마랑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 위에 이제 자기 동네 지도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청이 있고 여기는 뭐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 도시에 뭐가 생겼는지 좋은 거를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을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뭐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자기 동네에 어떤 가게가 있어요라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지 인류 문명이 과거부터 도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찍어낸 듯한 도시는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어떤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을 좀 다각화해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어쨌든 지역의 정체성을 먼저 이해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스마트 시티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 문화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 내용들을 들어보면 스마트 시티 성공 요인은 사람들의 친숙한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는 건데요. 제가 1편에서는 5G가 매우 중요한 성공의 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5G와 스마트 솔루션이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 한번 말씀 주시렵니까? 네. 5G가 이제 보다 원활한 소통과 실감 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분명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실감 나는 소통과 정보 교환이 오히려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부분들 많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기술보다는 기술 활용의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 문화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들이 이런 시스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고 보완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로 이제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보안이나 정보 보호 기술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될 테고요. 스마트 솔루션들은 이제 다양하게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고 전문가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애초에 목적상에서 그 자체로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거기에 수단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로 만들어져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이제 개발되고 있거나 구현된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보다 활용성 높고 문제 해결 효과가 높은 그런 스마트 솔루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시민들 그리고 민간 기관들, 민간 업체들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저희들은 이제 행정과 시민 영역들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민간 업체들의 영역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서비스를 확장시키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협력적인 노력을 이후로 또 많이 진행돼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스마트 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거버넌스 같은 소위 그 민관 산업체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깐 좀 쉬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5G 시대의 스마트 시티 앞으로 방향하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만 해도 꿈으로 생각했던 그런 새로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더 재미있는 도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스마트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스마트 시티도 사람을 위한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실현은 사회적 불균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오히려 그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이재용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스마트 시티의 그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거기에서 향유되는 서비스들은 이미 나왔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대전, 세종,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 웬만한 도시들은 지금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다 알려주고 있고 또 웬만한 도시에서는 그 카카오 택시라든지 또는 카카오 대리와 같이 택시 서비스나 이런 대리 서비스 같은 교통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퍼블릭 섹터에서 우리 공중들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향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프라이빗 서비스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 이제 그 부동산 문제가 뭐 양극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신축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신축 아파트가 새로 지었기 때문에 비싼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즉 이미 그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 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스마트 시티의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아빠들이나 또 이렇게 집에 퇴근하고 먼저 살짝 들어왔다가 술 한잔하러 나가면 네. 예전엔 그 부인들이 몰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집안에 있으면 이 남편의 또는 아버지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게 시스템상에서 딱 뜹니다. 네. 또 집에서 주차장 가려고 할 때도 이미 엘리베이터가 앞에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차량을 갖고 퇴근할 때도 지금 주차 서비스에서 차량을 어디에다 주차해라. 이게 다 메시지가 뜹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적 격차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 서비스의 향유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시티를 적용하거나 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도시들이 되게 신도시들입니다. 네. 이제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런 IT 기술들이 인프라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능화되는 이런 것이 이제 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거주 비용이라든지 이게 높고 그래서 이 경제적 능력 격차에 따라서 서비스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불가피한 사정이죠.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도 스마트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지만은 또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모든 시민이 살아가는 스마트 도시 과연 우리 대전이 한번 구현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 서비스의 불균형을 그래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네. 조금 전에 그 이재용 교수님께서 어떤 경제 격차를 통한 경제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서비스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원도심과 그런 신도시와의 그런 지역 간 그런 불균형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로 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와 함께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개념이 이제 스마트 포용 도시라는 개념일 텐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대전의 그 원도심 지역의 부사동 일원에 그 무료 와이파이 개통식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무료 와이파이 중계기 한 25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시민들께서 어떤 와이파이를 계속해서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린 건데 그런 혜택들이 골고루 이렇게 좀 퍼져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그 부임을 하신 그 김명수 저희 과학부 시장께서도 네, 네. 대전이 이제 과학도시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런 혜택들이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정한 과학도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때 그 원도심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중앙시장 주변에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대전 역세권이라든지 이제 연축지구에 대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런 스마트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뭐 대전이나 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그런 서비스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원도심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그렇다면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 이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가 진정 시민들로 사랑을 받으려면 행정과 시민사회 어떤 역할 분담이 잘 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존의 도시 시스템에서는 행정은 공급자 역할을 하고 시민은 수요자 역할을 하는 형태였죠. 시민사회 영역은 조금 이제 특수한 기능들을 했는데 행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슈를 형성하면서 요구를 구체화하는 역할들, 그래서 전달자 역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역할 구조가 점차로 바뀐 추세에 있는 거죠. 시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제기해서 이슈를 제기하고 의제를 형성할 수 있고요. 스스로 문제해결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 이제 리빙랩들이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이제 민간의 협력 필요성도 점차로 이제 강조되고 있고, 아까 김현빈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지역 사업 내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에 대한 행정의 의존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스마트 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이런 각각의 역할들 속에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나 전문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들 동참을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각자가 이제 이런 일방적인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고 그 범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공동의 창조자, 코크리에이션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죠. 공동의 창조자로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다양한 주체들을 원탁에 같이 초대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모색이 더더욱 중요해질 거라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더 필요한 것들이 이런 이제 시민과 행정을 포함해서 전체 도시적인 규모에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기술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행정은 공급자고 시민은 소비자다 이런 관점을 떠나서 민과 관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뿐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그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유기체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은 행정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주도하도록 역할을 맡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스마트 시티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는 시민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런 스마트 시티에 사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제는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교육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선 교수님,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시민 리더로서 역할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홍보와 교육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디자인을 포함해서 현재 모든 대학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에서 벌써 기술 개발들은 촉발이 됐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 뭐 빅데이터, ICT, 뭐 저희 대학에서 추진해오는 무인항공이나 드론 같은 것들도 뭐든지 뭐 전부적으로 스마트 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과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 스마트 시티라는 것들은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 중심의 이런 접점이 융합되는 총체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유형이나 역할 또는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플래너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등 가치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거주민의 삶의 질을 분석하고 미래 도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학생들이나 이런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스마트 시티 뭐 지금 체험관도 이제 일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체험 및 전시의 확대, 그리고 학생들이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테스트 베드의 연계, 그다음에 프로젝트 및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지금 리빙랩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장되지 않고 아카이빙이 돼가지고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홍보 및 교육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기반 구축이 좀 병행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런 새로운 스마트 기술을 또는 솔루션을 이용하고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그 빠른 세대인 젊은 대학생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주변 시민들에게도 서비스를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구현 과정에서는 진정으로 사람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시민 참여가 중요한데 아까 여러 번 김민수 위원장님도 말씀하고 이재훈 우리 교수님 말씀했는데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뭔가 유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리빙랩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시민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좀 경험하신 것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좀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요즘은 시민 참여 그러면 곧 리빙랩 이런 개념적 유형화가 이제 형성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가 리빙랩을 얘기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리빙랩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원론적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주셨던 것처럼 시민 참여에도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체들 아니면은 지역에 대한 지역 분간에 대한 것이라고 그 지역 주민들이 주 그룹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처음에 대상 그룹들 그리고 참여할 범위를 이제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민 참여 활동들을 할 때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다양한 워크숍 방법론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면 그 자체로 시민 참여 이루어진 거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런 뭐 회의 자리에서 와가지고 자문 얘기, 시민 입장의 자문 얘기를 들으면 그걸 가지고 시민 참여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 참여에서도 현장성을 어떻게 형성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과 저희가 협력해서 이제 탄동천 리빙랩 활동을 했었는데요. 유성구 이제 연구단지 안에 흐르는 과학관까지 이제 흘러나가는 그러면서 갑천과 만나는 작은 천이죠. 근데 그 공간에서 이제 리빙랩 활동을 하는데 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 주변에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근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탄동천이라는 공간은 되게 익숙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회의실 안에서 모아놓고 의견들을 듣는 게 아니라 같이 탄동천에 나가서 여러 가지 면들을 같이 보면서 기록을 하게 했었거든요.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내용도 추상화돼 버리는데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각자가 기록을 하니까 되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는 부분들이 더 깊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현장을 통해서 이제 활동하는 면들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또 다른 사업으로 플라스틱 소비 개선 리빙랩 활동들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에서 이제 뭐 저희들도 오늘도 뭐 행사에도 여러 가지 플라스틱들이 사용되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처음으로 했던 활동들이 마트나 아니면 그런 데서 갔다 와서 발생되는 폐기물들, 비닐과 플라스틱 폐기물들 그리고 그것들을 분리 배출하려고 할 때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분리하고 배출하고 뜯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네. 세척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SNS나 페이스북 이런 공간 통해서 공유하도록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들이 올린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생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들을 찾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이제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도 현장감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각자의 경험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만들어낼까? 그런 기획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진행된 작업들이 그냥 우리가 가져와서 쓰고 끝나는, 활용하고 끝나는 연구나 이제 정책 이런 것들 개발하고 끝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사실은 시민들이 그 다음 단계에 참여해야 될 동기를 잃게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결과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같이 필요할 것 같고 과정과 결과물들 그런 속에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스토리보드를 활용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러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눈으로 디자인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언어적으로 제시해서 거기서 피드백 받는 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송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스토리보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좀 더 가능하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구현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의견들을 교환하고 또다시 이제 보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민 참여가 중요하지만은 무작정 참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지역사회 관심도 있고 그 문제에 깊은 어떤 조예를 갖고 참여해줘야만이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 시민이라면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종의 리딩 그룹이랄까요? 일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김민수 위원장님 환경단체 회원이라든지 소비단체 회원들을 끌어들여서 리빙랩에 참여하는 것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 대학생과 이런 리딩 그룹들이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많은 시민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마치면서 오늘 대담에 대해서 네 분에게 각각 소감 또는 꼭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재현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그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됐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5G 시대에 기반한 새로운 스마트 시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시민의 역할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의 이 패러다임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주민자치회와 같이 시민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과거처럼 NGO라는 개념이 이젠 퇴색되게 됩니다. 즉 비정부 조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데 대해서 내가 비판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NPO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즉 기존에 있었던 NGO, 비판적 시민단체들이 이제는 협력적 비영리단체로 즉 NPO 개념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새로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이제 독거노인이나 조선가정은 거기에 맞는 겨울철에 온도를 잰다든지 또는 심박수를 재서 알려준다든지 또는 고혈압, 당뇨 이런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형태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스마트 시티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 형태를 어떻게 고안해낼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송소연 교수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그 디자이너 관점에서 오늘 토론을 좀 임했습니다. 그 디자이너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그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를 통해서 문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고객 니즈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여기서 모든 초점이 사람한테 맞춰져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김민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리빙랩을 운영하거나 어떤 참여형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민 참여가 상당히 인식이 제고가 됐다, 그리고 굉장히 고도화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거주자의 밀접한 행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거기서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을 해가지고 스마트 시티에 적용할 수 있다라면은 저희 한국만의 그 다음에 그 지자체만의 어떤 그 차별화된 스마트 시티 도시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도 한 말씀. 예, 대전시에서도 이제 다양한 스마트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챌린지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활용의 측면의 고민을 넘어서 이제 도시와 사회 관점에서 같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패널들과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말씀 나눈 내용들이 또 어떤 같은 공유되는 방향 속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대전시에서도 잘 반영이 되고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강조해 주셨지만 대전시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스마트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스마트 도시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영빈 사장님도 한 말씀. 그 저번 1차 대담이 어떤 5G 스마트 시티가 그 기술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고찰이었다면 오늘은 그 스마트 서비스를 이제는 활용하는 당사자인 그런 시민과 그런 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어서 더 나은 그런 서비스를 더 나은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을 들어뵙겠지만은 스마트 시티는 기술과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가장 중요한 우리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그동안의 기존 도시는 개별 컨트롤 타워, 안전이면 안전, 교통이면 교통, 환경이라는 그런 타워 속에서 문제가 풀렸다면 이제 스마트 시티는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설과 공간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시 생활의 편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여러 가지 빅데이터 또는 IoT라든지 이런 기술과 5G 기술의 어떤 접목으로 편리함이 확장되는 스마트 주민들은 그러한 시설이 없던 장소보다는 훨씬 높은 삶의 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마트 시티에 사는 시민들 모두에게 양질의 생활 조건을 제공하고 시민 대다수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이 스마트 시티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네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준비한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